민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보성 어부살인 사건이라고요? 네, 최고령 사형수였죠. 보성 어부살인 사건의 범인 38년생 오종근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사실이 그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떠들썩했어요. 네, 작년 7월에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건데요. 69살에 범행을 저지르고 87세에 죽은 건데요. 오종근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이 확정된 건지, 그리고 사실상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수들, 사형 확정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고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다. 그때 무슨 일이었지? 어제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네, 판결문을 통해서 네. 사건을 재구성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네. 2007년 8월 31일 19살 대학생 1학년 남녀 커플이 보성으로 여행 간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CCTV 영상 등이 나왔기 때문에 배 타러 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4차례나 119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5초에서 8초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또 선박 엔진음만 들렸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타러 간 것까진 분명한데 실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선착장에 있던 배들을 의심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살로 왔습니다. 자살로 봤어요. 예. 실종 4일째인 9월 3일에 여성 시신이 바닷가로 떠밀려 와서 발견됐고요. 예. 이틀 뒤에 해상 수색 과정에서 남성 시신도 발견됐는데 시신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특히 남성 시신의 상태가 더 심각했는데요. 해경과 경찰은 동반 자살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인의 단서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9월 25일 20대 초반 여성 2명이 또 실종된 거예요. 간호사와 회사원이었는데요. 네. 다음 날 한 사람의 시신이 바닷가로 떠밀려 왔고, 다른 한 명은 해상 수색 중에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신에서요, 뭔가에 찔리고 찍힌 자국, 그리고 목 졸린 흔적 등 이 타살의 증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8월 사건에 이은 연쇄살인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 그 사건도 타살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의외의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바로 휴대전화인데요.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두 여성이 이 오종근의 배에 타기 직전에 옆에 있던 30대 여성 조모 씨가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빌렸어요. 네. 이렇게 빌린 다음에 자신의 남편과 통화를 하고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 조 씨의 남편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인지 네네.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실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띄어쓰기도 없이 아주 급박하게 쓴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그 선착장에서 그날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정박 위치가 바뀐 배, 그러니까 출항했다가 들어온 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오종근이 소유한 1톤짜리 무등록 쭈꾸미잡이 배였는데요. 경찰이 그 내부를 수색해서 찾아낸 게 많습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볼펜, 머리끈, 그리고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고요. 집에 있던 오종근을 붙잡았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욕이었습니다. 특히 오종근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단히 집착을 했고, 또한 집요하게 만지려고 했는데요. 당시 오종근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한 판결문에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표현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급합니다. 방송에서 전하기에 부적합해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차 범행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오종근은요, 대학생 커플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나갔다가 젊은 여성에게 음심을 품고 신체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해가 되는 남성을 죽이기로 하는데요. 자신의 어장 근처에 가서 배를 세운 다음에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양손으로 남성을 바다에 밀어 빠뜨립니다. 밀었어요. 네, 물에 빠진 남성이 살기 위해서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하자 핫갓대라는 도구로 내리찍고 밀어냈습니다. 핫갓대가 뭡니까? 네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날카로운 갈고리 같이 생긴 건데요. 굉장히 길어요. 네, 창처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갈고리 달린 긴 막대 형태 도구, 어업 도구고요. 저거 뭐 바다에 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갈고리 같이. 맞습니다. 이걸 삿갓대라고도 부르는데, 바다에 떠 있는 물체를 건지거나 또는 부표를 이제 당기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저게 굉장히 끝이 날카로운데 저걸로 그럼 찍어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단히 잔인하게
찍어서 살해했습니다. 특히나 배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 부위가 노출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여성에 대한 범행이 이어진 건데요. 네. 공포에 떨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 여성도 바다에 밀어서 빠뜨린 다음에 학갓대로 살해한 겁니다. 이렇게 2명을 살해한 오종근은요. 네. 어두워질 무렵에 돌아와서 네. 배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어구 정리 작업까지 마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조업 후에 정리 작업까지 태연하게 다 마친 겁니다. 와, 정상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고 한 달 후 2번째 범행은요? 네. 2번째는 더 적극적이었고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행으로 온 2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낀 오종근이 배에 태워주겠다면서 인적이 드문 더 먼 곳에 있는 선착장으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 이번에도 바다에 나간 다음에 멈춘 다음에 추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69살이었습니다만 평생 뱃일을 한 오종근은요. 여성 2명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은요. 오종근은 힘이 무척 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계로 하는 일을 맨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종근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고 흔들어서 배 바닥이나 선실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렸고요. 그중에 한 명은 곧 익사했고 또 다른 한 명이 배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이번에도 학갓대로 살해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말이 밝혀진 건데 이거를 다 그럼 순순히 본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배에 CCTV가 있었을 리는 없고. 자백 안 했죠. 예,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아니 70살 힘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때도 매우 저급한 표현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이 피해 여성들이 승선했던 증거들이 발견됐잖아요. 네, 아까 머리끝 막 이런 거. 네. 예. 그러자 이번에는 2 여성 중에 한 명이 먼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구하려던 여성도 물에 빠져 죽은 거다. 나는 이거를 신고 안 한 잘못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러댔군요. 네. 하지만 이제 시신에서 사살 증거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2차 범행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여성 2명이요? 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 커플 1차 범행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1차 범행은 시신이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고 동반 자살로 이미 경찰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증거가 나왔어요. 네, 우선 피해 여성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119 신고 전화 이게 녹음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 예. 네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박 엔진 소리 이게 오종근의 배 엔진 소리와 일치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녹음됐군요. 그리고 또 아주 짧았지만 그 사이에 오종근의 목소리도 찾았어요. 뭐 어따 뭐 하냐 뭐 이런 짧은 그런 목소리가 발견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증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피해자들이 그 배에 탔다는 증거지. 그치. 이것만으로 살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살인 증거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범행의 여성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딜 가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 그 카메라를 찾으면 증거가 나올 거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빠진 디카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졌던 디카를 찾았습니다. 세상 디지털 카메라가 떠올랐어요? 인근의 한 어부가 꼬막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있었는데요. 예. 이 그물에 걸려서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 거예요. 와, 지금 저희가 실물 사진, 증거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디지털 카메라 예전에 많이 쓰던 거예요. 네. 저게 2달 만에 그물에 걸렸어요. 네, 이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게 문제는 물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뭐가 남아 있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2번째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50여 장을 찾았고요. 네. 그 가운데 오종근을 찍은 사진 2장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1차 범행 커플을 배에 태우지 않았다던 오종근의 뻔뻔한 거짓말이 깨진 거죠. 야, 여러분 그 사진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물에 잠겨 있었던 그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해서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서 내놓은 사진. 오종근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피해자가 찍은 겁니다. 네.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백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자백 안 합니다. 배에 태운 건 인정했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실족사였다. 사실 목격자도 없고 또 카메라도 없으니까 영상이 없으니까 살인 입증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리발을 계속 내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의 시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어깨뼈, 팔뼈,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이 있었고 온몸 피부가 까져 있었고 터지고 찢긴 상처에 타박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자살로 본다면 뭐 해류 따라 움직이다가 훼손됐겠지라고 봤습니다만 네, 하지만 학갓대 등으로 찌르고 내리친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많이 훼손됐네. 바다에 뭐 바위에 부딪혔네. 이렇게 보다가 네. 이게 타살일 수도 있어라고 보고 학갓대를 썼을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이리저리 다시 부검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니까 그게 바위가 아니라 학갓대구나. 이게 증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고 네. 사형 선고가 됐어요. 네, 오종근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이고 또 지능지수가 73으로 경계선 수준이었고 또 수산업법 위반 7번, 폭행 1번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가차없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이다. 특히 1차 범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네. 그리고 아까 지능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게 고령이기 때문에 이게 낮게 나온 거지 특별한 장애는 없다. 아하.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형 선고가 강력하게 내려진 겁니다. 게다가 네. 살인을 하고도 태연히 생업한 거 네. 요것도 그렇죠. 상당히 화가 나요. 여기에 더해서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즉 공짜로 배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 잘못이다. 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자들이 단추를 안 잠그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피해 여성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를 샀죠.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사형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또 바꿔요. 다시 나는 죽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친모를 일찍 여의고 차별받으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서럽게 자랐다. 지금 나이가 많고 쇠약해서 그런 범행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만 정상 잠작해달라. 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합니다. 그것까지 갔습니까? 네. 사형제도 위헌이다. 네. 사형 선고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걸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재판이 중단됐거든요. 하지만 1년 5개월 만인 2010년에 헌재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고요. 사형제 합헌. 네, 이게 96년에 7대2 합헌 이후에 두 번째 사형제 합헌 결정이었는데요. 그러자 항소심 법원도 곧바로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아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 개전의 정의나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찾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오종근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서 최고령 사형수가 됐고 1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죽은 겁니다. 집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형 선고는 이렇게 계속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형이 집행이 안 되면 그럼 사형수들은 계속 그냥 감옥에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 미집행 상태잖아요. 네, 사형수, 사형 확정자인데 징역형이면은 복역을 하는 겁니다만 이건 복역이 아닙니다. 일도 하지 않아요. 현재 사형 확정자가 5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형 집행 대기 중에 자연사하거나 또는 정남규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네, 뭐 법규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만 2008년 이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사형제 얘기 나오면 참 민감한데 사형 선고를 할 거면 집행까지 하거나 아니면 사형제 폐지하든가 아니면 대안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든. 자, 의논해보죠.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오늘 탐정 손수호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손탐정님한 5분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탐정 손수호는 금요일인데 왜 수요일에 방송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부터 잠깐 드리고 가자면 그런 질문도 들어오나요? 질문도 들어옵니다. 탐정 손수호는 금요일이 맞는데요. 가끔 어떤 좀 뜨거운 사건이 주 초에 발생했는데 금요일까지 기다리시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좀 요일을 고정하지 말고 급할 때는 앞당겨서 하자 해서 덜어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 오종근 사망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이 보도가 나왔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굳이 금요일까지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손 변호사님께 좀 이 사정을 양해를 구하고 오늘 수요일로 당긴 건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저는 네. 가물가물한데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조금 마무리를 요 사형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못다한 그 스토리들을 조금 더 담아보죠. 네. 일단 사형제에 대한 마무리.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살아있는 국가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실제로도 사형 확정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나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는지 뭐 이런 통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97년에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그런 판사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 확정 사건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탐정 코너에서도 전해진 적 있던 2015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대구 장재진 사건. 기억나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사형 확정 됐고요. 맞아요. 최연소 확정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고 또 군 사건은 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기 난사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이제 사형소들이 좀 있죠. 특히 2016년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한 임도빈 병장 5명을 살해했죠. 네, 역시 사형이 확정됐는데 그 외에도 이 사형을 가지고 판결들을 좀 검색해 보면은요. 네. 지금도 1심과 2심까지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형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아서 파기된 다음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이 된 거는 없다. 네. 네. 선고가 돼서 집행된 거는 지금 없이 오종군 같이 자연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형제가 있는데 집행 네. 안 하는 나라들은 네. 뭐 얼마나 돼요? 이런 통계 혹시 아세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사형제가 존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도 있고 또는 아예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처럼 사형제가 존재하고 사형 확정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다 섞여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생방송 중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사형제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사형제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폐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정 대통령이 사형제를 폐지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네, 사형 집행을 그때부터 하지 않은 거고 또 그 후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사형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해라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요? 당시 지난 정권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몇 곳에 사형 집행 시설이 있죠. 우리 법상 군형법에 따르면 사형 방법이 총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수형입니다. 목매달아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거죠. 근데 그 시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확인하라는 점검 지시를 내렸고 제대로 작동되는 데가 뭐 한 군데밖에 없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형 확정자들이 굉장히 동요했다. 집행하려나 보다. 네,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러나 집행은 안 돼. 네네, 뭐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후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또한 사형 집행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이런 집행을 또 공약으로 건 정치인들도 있으니까요. 사형제 토론을 찬반 토론 또 제가 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형을 해도 하면은 이 흉악범들이 무서워하면서 이 범죄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소용이 없더라. 폐지론자들은 그런 말씀 하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잔인한 방법 아니냐.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너무 끔찍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반면에 사형제 집행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범죄율이 떨어지냐 높냐 그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생각해라. 그냥 여기에 대해서 사형을 당했으면 거기에 맞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또 많이 하시고 주된 이유는 이제 그쪽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법의 어떤 엄벌주의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항상 토론이 좀 격하게 붙다가 어떤 정부도 결론 못 내리고 그냥 네. 집행을 미루는 걸로 계속 여기까지 왔던 건데 여러분의 의견은 좀 주시고요. 그 사이에 오종근 사건 우리 본방에서 네. 못 다룬 내용 조금만 더 네. 보충해 주신다면. 네, 이 오종근은 당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 사람 IQ 검사했던 70 몇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76. 예. 그럼 요게 어떤 지적 장애로 가는 고모 경계선 요렇게 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였어요? 장애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지능지수가 73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예. 그런데 이게 경계선 수준이라는 언급까지 해요. 예. 판결에서.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능이 좀 모자르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도 역시나 모자랐을 것이다.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정황으로 참고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낮게 나왔지만 네. 이게 고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지. 어차피 IQ 검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이지 예. 사실 뭐 판단력에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것과 네. 그냥 지능이 좀 낮은 것, 못 배우고 뭐 고령이고 해서 낮아진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실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결혼해서 네. 아이들까지 다 키웠다면서요. 당시에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살던 중에 이렇게 했고 그 외에 이제 참 방송에서 전하기 참 힘든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또 판결문에까지 담겨 있는데 사실 참 이거를 전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예. 그러니까 뭐 꼭 전하지는 마시고요. 예. 도대체 뭐 어떤 정도, 어떤 느낌의 이 것들을 막 이 뱉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수사 대상이 오르고 예. 사실 처음 1차 범행 후에도 뭐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막 이러니까 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의심의 어떤 뭐 눈초리라든지 있었겠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자 사람들한테 큰 소리 막 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자신의 어떤 그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러냐.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성적인 어떤 범죄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막 정나라한 표현들을 그냥 뭐 서슴지 않고 씁니다. 성적으로 적나라한 예. 표현을 쓴 거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어떤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물론 1심 판결 전에 선고 전에 반성문을 썼던 기록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책임을 돌리는데 그때 했던 말들 아까 방송에서는 굉장히 좀 정제해가지고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어찌 보면은 너무 성적으로 상당히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왜곡됐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표현들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한 말도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냐 붙잡힌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죽을 운이 뻗쳤다. 서로 죽이고 죽으라는 팔자로 태어났나 보다. 무슨 소리예요. 네. 이런 이상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죽인 거지. 죽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죽은 사람들은 그건 죽을 팔자란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죠. 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아까 전 들으면서 약간 소름 끼쳤던 게 그 디지털 카메라가 그물에 걸려서 사건 2달 만에 나왔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물에 2달이나 바닷물 그 짠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메모리 카드에서 사진이 복원됐다는 것도 너무나 기적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피해자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가 사진을 수시로 찍었대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거기 서봐 해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계속 찰칵찰칵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 여대생이. 저 당시는 이제 2007년인데 지금이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그 뭐 똑딱이 이렇게 불렀죠. 그런 디지털 카메라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였기 때문에 목에 걸고, 뭐 걸고 다녔어요. 가볍게 뭐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 사진기가 기적적으로 발견됐고 기적적으로 사진이 복원됐고 그 안에서 오종근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배에 탔구나 이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 이렇게 배가 아마 저거는 배 타려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찍은 것 같고 요것만으로는 탔다는 걸 알 수 없는데 요거는 분명히 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종근의 뒷모습을 배에서 찍은 요 샷이 나온 거예요. 들이밀면서
거짓말했네, 태웠네 하니까 이제 오종근이 네. 태운 걸 인정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태운 건 인정했지만 죽인 게 아니다. 이거 물에 실족사 한 건데 내가 그거 신고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해서 증거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지 처음부터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참 잘했네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잡아낸 거죠. 물론 최초 1차 범행 발생 후에 19살 대학 신입생 커플이 동반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서 끝날 뻔했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피해자들은. 만약에 2차 범행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1차 범행은 그냥 동반 자살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동반 자살로 끝나는 거 보고 이 오종근은 자신감을 얻었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심지어 1차 사건 수사 중에 2차 사건을 이제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반 자살로 판단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2차 범행으로 이제 나아갔던 거죠. 대담하게도. 더 계획적으로. 아까 그 오종근이 범행을 2번 저지른 후에도 성실하게 배에 타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 배우자나 뭐 아까 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가족들도 전혀 눈치 못 챈 건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족들은 사나요? 판결문에 따르면은요.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종근이 보성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보성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지역의 문제는 아니고 5남 2녀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사실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첩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출생 직후에 친모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계모가 학대한 게 아니에요. 판결문에 따르면 계모가 친자식처럼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55년에 폐병으로 사망을 하고 계모가 아버지가 이제 생업에 종사했는데 이제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만 하느라고 자녀의 그 양육에는 거의 무관심하다가 60년에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남았잖아요. 5남 2녀니까. 근데 이제 이복 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차별을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요. 결혼해서 독립할 때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이제 뭐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러움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그 양형 자료에 나온 것들입니다. 또 이 오종근은요. 59년에 이제 배우자와 결혼을 한 다음에 2남 5녀의 자녀를 둡니다. 와, 2남 5녀요? 네. 그리고 자식이 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건 당시에는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외지에서 살았고요. 이렇게 하다가 뭐 배우자와는 별다른 다툼 없이 계속 지냈고 범행 당시에도 그 주거지에 처와 단둘이 살고 이제 쭈꾸미 채취업에 종사했는데 막내 아들은 89년에 사망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 1명 제외하고 다 외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고 오종근이 범인이라는 게 드러난 다음에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 오죽했으면 아들이 자살을 했군요. 참 비극이죠. 비극이고 그리고 아까 지능지수 얘기 나왔잖아요. 73 경계선 수준이다. 이것도 유리하게 반영해달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고령에 의한 것이고 또한 무학에 의한 것이다. 이걸 사실 검사를 하려면은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다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이지 기억력 온전하다. 지각장애 없다. 특이한 정신장애 뭐 성격장애 이런 것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뭐 결혼해서 애들 7명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뱃일을 열심히 성실히 했을 텐데 그런 것만 봐도 뭐 판단력이든 뭐든 문제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던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오늘 어떤 일이었지 하고 한번 좀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잔혹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죠. 그때나 계속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며칠 전에 일본에서 3년 만에 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사형제도에 대한 또 고민들 관심권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주세요, 의견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소개 조금만 하고 인사드릴게요. 노지윤님 사형 집행 하자 쪽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감옥에서 가해자는 천수를 누리다 갑니까? 대체 누굴 위한 형벌인가요?
이러셨고요. 박민영님은 죽은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만 억울한 일입니다. 사형 집행 찬성 쪽이신 것 같고요. 박자스민, 세금으로 사형수들 밥 먹여주나요? 소름 끼칩니다. 집행하자 이러셨어요. 반면에 집행 반대. 0419님, 그래도요, 만에 하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 집행은 신중해야 된다 쪽.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끔찍하고 뻔뻔한 이런 사형 범위의 이제 살인범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또 있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십사 했기 때문에 조금 압도적으로 집행하자 쪽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가 재심으로 소신년 만에 풀려난 사람 얘기가 나오면 또 사형 집행하면 안 됐다. 사형 집행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또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에 한해서는 우리 청취자들이 집행하는, 어차피 선고는 했으니까 집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손 변호사님,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